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라는 프루스트의 작품을 읽었습니다. 무모한 기획이었죠. 네. 그리고 후반부에는 김석범의 대작 화산도 12권 읽기를 시도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올해 전반부에는 말씀드린 대로 레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읽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준비운동 삼아 짧은 문장들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막심 고리끼가 쓴 톨스토이와 거닌 날들입니다. 이 그림은 톨스토이가 살았던 툴라라는 곳, 모스크바 아래쪽에 있죠. 툴라에 있는 야스나야 폴라냐라는 그 영지에 있는 자작나무 숲길입니다. 톨스토이가 산책을 많이 했다고 하죠. 나중에 전쟁과 평화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외할아버지의 영지였죠. 외할아버지 영지를 톨스토이가 이어봤습니다. 이 자작나무 숲길입니다. 자, 그러면 막심 고리끼는 톨스토이를 어떻게 봤을까요? 함께 보시죠. 막심 고리끼 잘 아실 겁니다. 어머니로 유명하죠. 이 시간에도 막심 고리끼는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환상적인 소설도 잘 쓰고요. 그리고 희곡도 좋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이 밑바닥이라는 작품이 아주 유명하죠. 오히려 어머니는 문학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심 고리끼 정말 소설 잘 쓰는 작가입니다. 이 막심 고리끼가 1900년에 톨스토이를 처음 만났고요. 그 후로 몇 차례에 걸쳐서 톨스토이를 만나고 또 톨스토이가 세상을 떠난 1910년 후에는 그 톨스토이에 관한 긴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 소설이 아니죠. 산문집이라고 해야겠네요. 톨스토이와 거닌 날들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톨스토이와의 대화이고요. 2부는 톨스토이와 거닌 날들인데 1부에서는 톨스토이와 나눈 대화들, 짤막한 대화들을 수록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톨스토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 편지 형식으로 고리끼가 쓴 글입니다. 긴 글이 실려 있습니다. 톨스토이 전기들을 보다 보면은 이 막심 고리끼의 그 책은 아주 자주 빈번히 인용됩니다. 이 톨스토이를 직접 옆에서 보고 톨스토이의 그 신의 풍모, 신과 같은 풍모와 또 어린아이 같은 또 아주 편협한 이 늙은이 같은 모습까지를 포착해내고 있어서 인 것 같습니다. 비교적 공정한 눈으로 또 날카로운 작가의 눈으로 이 대가 톨스토이를 기록하고 있어서 많은 연구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모양입니다. 톨스토이는 182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910년 톨스토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최남선이 주재하던 소년이라는 잡지에서는 우리 세상에 신이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인이 떠났다고 애도를 합니다. 톨스토이 옹 애도 특집이 실립니다.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 이번 기획 톨스토이 읽기 기획하면서 한국 문학과 이 톨스토이의 관련성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죠. 시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막심 고리끼는 1868년에 태어나서 3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레닌하고도 가까웠는데 또 레닌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작가들은 많이 싸웁니다. 다투기도 하고요. 잘 삐집니다. 성격이 아주 온순하고 젠틀하고 고운 이런 사람들은 시인이나 소설가 중에 거의 없습니다. 글쎄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톨스토이와 고리끼는 40년 차이가 납니다. 거의 옛날식으로 얘기하는 손잡벌이죠. 손잡벌. 사진 보이십니까? 아주 그 유명한 사진입니다. 톨스토이가 72살 때
그리고 고리끼가 32살 때, 우리 나이로는 각각 73, 33이 되겠네요. 나이에, 그러니까 1900년에 둘이 처음 만납니다. 톨스토이는 이 고리끼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리끼라는 사람이 왔었다. 말을 아주 잘했다. 마음에 든다. 마치 민중 속에서 나온 듯한 사람이다. 실제로 고리끼는 이 민중 속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고리끼의 그 연보를 보면은 아버지는 목수였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염색 공장집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작의 후손이었던, 귀족의 후손이었던 톨스토이하고는 아득한 그 계급적 거리가 있죠. 근데 이 작가로서는 서로 공감하는 지점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후배 작가들을 상당히 아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체호프를 그렇게 아꼈다고 하네요. 고리끼도 각별하게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이 톨스토이가 마치 민중 속에 나온 사람 듯한 사람이라고 고리끼를 평가하고요. 그리고 고리끼 작품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충고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리끼는 이 톨스토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러시아의 전설적인 영웅이었다. 용감했으나 야성적이었고 완고했으며 어린아이 같았다. 대단히 모순적인 존재죠. 그렇습니다. 성자처럼 떠받드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차근차근히 말씀드릴게요. 이 톨스토이 그 전기들을 꼼꼼히 읽어보면은, 꼼꼼히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읽다 보면은 온갖 이 비루하고 찌질하고 탐욕스럽고 이 편협하고 이런 모습들, 인간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다 간직하고 있죠. 그리고 저 하늘에 뜬 이 별들을 이 지상에서 응시하는 그런 또 이 영혼 소유자이기도 했고요. 톨스토이 어떤 인간인지 궁금하죠. 근데 인간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작품을 읽어야 됩니다. 고리끼의 눈과 기록을 통해서 톨스토이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고리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은 아름답지 않다. 하지만 훌륭하다. 정맥이 불끈 튀어나오고 손마디는 굵지만 비범하고 창조적인 힘이 깃들어 있는 손이다. 아마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손이 이랬으리라. 이런 손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얘기할 때 손가락을 사용한다. 주먹을 쥐었다가도 묵직한 말을 내뱉을 때는 주먹을 갑자기 편다. 이럴 때의 그 모습은 마치 신 같다. 사바지오스나 올림포스의 신보다는 황금빛 라임나무 아래 단풍나무 왕자에 앉아있는 러시아의 신 같다. 다른 신만큼 위험이 있진 않지만 어떤 신보다 노련한. 톨스토이를 흔히 소설의 신이라고 얘기하죠. 소설은 톨스토이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말합니다. 소설의 신이기도 하지만은 그야말로 이 삶도 파란만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끝없이 신에게 다가가고자 했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간디도 그렇거니와 미국의 그 초월주의 철학자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월든을 쓴 헨리 데이비스 소로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그 사람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초기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시인 이광수, 최남선 등과도 깊은 인연이 있었죠. 물론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중에 차근차근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손이 투박했다고 그랬는데 그랬을 겁니다. 실제로 그 농장에서 농부들과 농노들이죠. 농노들과 함께 일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오랫동안 그 농장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건 이제 안나 까리나의 레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하는 것에 대해 톨스토이의 신에 대한 그 이해나 관점을 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고리끼는 이렇게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를 악으로부터 지켜야 돼.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어.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보라고. 나는 니콜라이비치야. 니콜라이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나는 니콜라이비치야.
작가이며 내게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지. 은빛 머리카락과 못생긴 얼굴, 턱수염이 있지. 자기 스스로 못생겼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죠. 각자 개성에 따라 사는 거죠, 뭐. 근데 톨스토이 자신은 자신이 못생겼다고 합니다. 얼굴에 컴플렉스를 상당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모두가 패스포트에 쓰여 있지. 하지만 패스포트에는 영혼에 대해서 쓰여 있지 않아. 영혼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은 하나야. 그건 내 영혼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은 하나야. 그건 내 영혼이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한다는 것이야. 신이 도대체 뭐냐고? 신의 일부가 바로 내 영혼이지. 신의 일부가 바로 내 영혼이지. 톨스토이의 신과는 범신론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영혼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이 정통 기독교에서 보면은 이단이죠. 이 얘기도 우리가 앞으로 두고 얘기할 겁니다. 바로 이게 레빈의 모습입니다. 이 레빈은 레프 톨스토이 할 때 이 레프에다가 IN만 붙인 겁니다. 자신의 초상의 일부죠. 작가들은 늘 자신의 모습을 등장인물들에게 뿌려놓잖아요. 여기저기 뿌려놓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안나 까레니나의 레빈이고요. 전쟁과 평화의 피에르죠. 그리고 부활의 레을 류도프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하는 방법을 깨우친 사람은 신의 존재를 믿기가 어렵지. 이 문장 오랫동안 머리를 맴돕니다. 사고하는 방법을 깨우친 사람은 신의 존재를 믿기가 어렵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신을 의심하죠. 신 안에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테르툴리아스가 말하길 사고는 악이다라고 했어. 테르툴리아누스는 이 로마의 카르타고죠. 카르타고. 로마 지배 아래 있던 카르타고의 그 교부 신학자였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가 말하길 생각하는 것은 악이다. 믿으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무조건 믿는 방식이 아니고 이 톨스토이는 인간 영혼에 깃든 신을 발견하고 깨달음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의 이 신관은 신관념은 독특합니다. 이건 슬라브 그리스 정교 관련도 있으니까 또 앞으로 작품 읽으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얘기를 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생각이 많아서 신을 잘 모르나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자랑. 웃음이 절로 납니다. 자기 자랑을 꽤 잘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그랬죠. 실제로 또 두고 보겠습니다만 자기 작품에 대해서도 대단히 자부심이 강했고요. 그리고 다른 작품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없이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했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뚜르게네프와의 그 싸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여러 프랑스 작가들에 대해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빅토르 위고 있죠. 레미제라블을 쓴 이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에 대해서도 그랬고요. 고리끼는 그 톨스토이의 자랑을 지켜보고 이렇게 짧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때때로 그는 볼가의 설교자처럼 자만심이 많고 편협해 보인다. 이 볼가는 카잔에 있는데요. 어린 시절이라기보다는 청소년 시절이죠. 이 카잔 대학을 다녔으니까 이 카잔에서 톨스토이가 잠깐 생활을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잃고 난 다음에 그 카잔에 흐르는 강이 바로 볼가입니다. 볼가강. 장소성. 톨스토이 소설에 등장하는 장소의 의미는 또 작품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볼가입니다. 그 볼가의 설교자처럼 자만심이 많고 편협해 보인다. 이 세계에 울려 퍼지는 종과 같은 사람으로서 그것은 끔찍한 일이다. 어제 그는 나에게 말했다. 이 세계에 울려 퍼지는 그 종소리 같은 그 소리를 울려 퍼지는 종과 같은 사람인데 자만심이 많고 편협해 보여요. 그러니까 고리끼가 보기 그렇다는 거죠. 어제 그는 나에게 말했다. 자네보다 내가 더 농부답고 심지어 나는 농부보다 더 농부답게 느낄 때가 있다네. 오 하느님, 그런 건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자네보다 내가 더 농부답고 심지어 나는 농부보다 더 농부답게 느낄 때가 있다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평생 이 농투선이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리끼 얘기인 즉슨. 물론 톨스토이는 우리 안나 까레니나의 레빈의 풀베기 장면에서 보겠지만은 농부들과 함께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자랑하거나 자신이 전부라고 얘기해서는 곤란하다는 게 고리키의 생각입니다. 귀엽죠? 그런데도. 네. 톨스토이 인상 보겠습니다. 이런 톨스토이 인상 보기 전에 이런 거 말고도요, 그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술에 대하여라는 글이 있는데, 고리키에게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래도 얼큰하게 취하면 재미있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작자들은 정신이 말짱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술에 취하면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재치와 미적인 생각, 민첩성, 풍부한 언어 감각을 갖게 돼. 그 경우에 한해서만 나는 술을 찬미할 생각이 있네. 술에 취하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술에 취해야 말문이 열린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재치가 번뜩이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생각이 민첩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만 톨스토이는 술을 찬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톨스토이보다 7살 많았습니다. 1921년생이에요.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도 경쟁 상대로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미치광이 작중인물이 자신과 타인에게 복수하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것은 자신이 믿지 않는 것에서 원인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신에 대해 쓴 것이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미친놈이었다 라는 얘기죠. 이 판단은 대단히 정확해 보입니다. 예. 도스토옙스키를 읽을 때 또 우리가 기획하겠습니다만은 그때 또 살펴보기로 하죠. 그런데 톨스토이를 얘기하다 보면은 도스토옙스키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톨스토이냐 도스토옙스키냐라는 책들이 아주 많아요. 이 러시아 문학의 두 거장이기도 하거니와 세계 문학의 두 거장이기도 하죠. 네, 이런 재미난 글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또 이 뒤에 톨스토이와 거닌 날들이라는 2부에 실려 있는 긴 편지가 있다고 그랬죠. 편지 중에 수업 고리키는 톨스토이 인상의 한 부분을 이렇게 전합니다. 어느 날 나는 야스나야 폴라냐에서 영지입니다. 톨스토이 백작이 머물렀던 영지죠. 그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슬비가 내리는 잔뜩 찌푸린 가을날이었죠. 그는 두터운 외투와 목이 높은 가죽정원을 신고 나와 함께 자작나무 숲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는 소년처럼 도랑과 웅덩이를 뛰어넘고 나뭇가지에서 빗방울을 흔들어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숲에서 페트가 쇼펜하우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 주었는지를 멋들어지게 이야기하더군요. 이 페트는 러시아의 시인입니다. 톨스토이와 각별한 우정을 간직했던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에 젖어 윤기가 흐르는 자작나무의 줄기를 손으로 사랑스럽게 쓰다듬으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최근에 시를 하나 읽었네. 버섯은 사라졌다. 그러나 빈 구멍에서는 축축한 버섯 냄새가 가득하다. 아주 좋아. 정말 진실하지. 시가 이 구절인 모양이 시구절이 버섯은 사라졌다. 그러나 빈 구멍에서는 축축한 버섯 냄새가 가득하다. 버섯이 사라졌지만 그 버섯이 사라진 구멍에는 축축한 버섯 냄새가 가득하다. 이 구절을 톨스토이가 좋다고 평가했다는 거죠.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발밑에서 나타났습니다. 레프 니콜라예비치는 움찔했지만 흥분해서 얼굴에 홍조가 돌고 마치 진짜 옛날 운동선수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호기심에 가득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매우 인간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소년 같은 그리고 대단히 예민한 감수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인상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러시아를 대표한 또 다른 작가 이 고리키가 전하는 톨스토이의 인상 한 문장 한 문장 읽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비교적 오래전에 나온 책이어서 쉽게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서관에 가면은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톨스토이를 읽어나가면서 톨스토이에 관련된 책들 제가 한 곳씩 한 곳씩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작품 말고요. 하나씩 도서관 가셔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연구하듯이 다 읽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손인사 하시고 눈인사 하시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과 평화부터 시작하죠. 물론 단편 소설도 있었습니다만은 톨스토이의 이 대작은 이 세 편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이 크로이츠 소나타도 있고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도 있고 하지 무라트도 있고요. 이 빛나는 단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편들도 있지만 이 대작들이 있습니다. 단편들은 제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책을 참고하면 좋을지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부활, 이 세 편이 대작입니다. 이 대작이 세계문학사를 바꿔놨습니다. 특히 안나 까레니나, 그리고 전쟁과 평화죠. 부활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런데 성격도 많이 다릅니다. 근데 분량이 만만치가 않아요. 전쟁과 평화는 4권인데,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1권 몇 부, 2권 몇 부, 이렇게 나눕니다. 이 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평균 잡아 민음사 버전으로 한 권이 700페이지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2,800페이지, 약 3,000페이지에 육박합니다. 대단하죠. 장관입니다, 장관. 이건 톨스토이가 직접 하다시피 연대기도 아니고 서사시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그걸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전무후무한 장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다고 얘기하는 말 잘 안 믿으시는데 한번 믿어보시죠. 그리고 톨스토이 소설들은 읽기가 비교적 수월해요. 분량이 많아서 그렇지 이게 딱딱 끊어져 있습니다. 이 챕터가, 장들이 딱딱 끊어져 있어요. 많으면 한 20페이지 정도, 짧으면 5-6페이지 정도, 이렇게 짧게 챕터가 나뉘어 있어서 넘어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조금씩 붙고 전체적인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면은 빨려들어서 헤어나올 줄 모릅니다. 밥이 타도 김치찌개가 넘쳐도 모를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안 되나요? 네, 이 전쟁과 평화 버전은 여러 버전이 있는데요. 문학동네 버전도 있고요. 또 우리문화사 버전도 있고 여러 버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쟁과 평화를 추천합니다. 각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번역도 아주 말끔합니다. 젊은 세대가 진짜 한글 세대죠. 젊은 세대가 번역한 것이어서 그런지 아주 좋습니다. 네, 연진이 선생이 번역한 민음사 버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나 까레니나 두말하면 잔소리죠. 너무너무 재밌는 소설입니다. 저는 웅진 펭귄 클래식 코리아 버전으로 먼저 읽고 그리고 민음사 역시 연진이 선생 번역으로 읽었는데 글쎄요, 편집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대화 방식의 전달 문제 같은 게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권세라 선생 번역 좋습니다. 이 펭귄 클래식 코리아 번역도 괜찮은데 전체적으로는 민음사 번역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나 까레니나는 워낙 번역이 많습니다. 어떤 번역을 읽어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 부활도 여러 번역들이 많이 있죠. 문학동네 버전도 있고 민음사 버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버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능하면은 전쟁과 평화는 민음사 버전으로, 그리고 안나 까레니나는 역시 민음사 버전으로, 펭귄 클래식 코리아 버전을 참조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부활은 문학동네 버전과 민음사 버전을 함께 참고하면서 보겠습니다. 번역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전쟁과 평화와 안나 까레니나 민음사 버전은 번역자가 같네요. 연진이 선생이 번역했네요. 번역도 중요하죠. 그리고 또 다른 장르들도 많죠. 전쟁과 평화, 예를 들면 영화들 또 하나하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작을 만나러 가는 길이 좀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설레기도 하죠. 천천히 한번 해보시죠. 몇 번에 걸쳐 진행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한 권씩 끝낸다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 큰 흐름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나 화산도를 읽을 때 했던 것처럼 하나씩 읽어가면서 전체적 윤곽을 잡아가면서 주제들을 포착해내는, 다양한 주제들을 읽어내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대작들을 몇 가지 주제로 읽어내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결들을 함께 처음부터 쭉
따라가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권위자나 연구자들이 전쟁과 평화의 주제는 이거야, 핵심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 얘기고, 참조를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텍스트와 만나서 우리의 얘기들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저는 진짜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톨스토이 읽기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고립기의 톨스토이와 건인 날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